자, 철학, 역사를 만나다 우리 수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 저는 몇 쪽이지? 잠시만요. 아, 여기 절대 정신이 지배한 철학자 198, 네, 7쪽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말해? 그, 여기, 여기, 잠시만요. 이게 맞나? 어, 여기 헤겔 음, 사상이 여기에 음, 그, 그, 그거를 테겔이 나치하는 데 쓰잖아요. 그 사상을. 음, 그 히틀러 거기에 대해서 헤겔의 주장이 그거에 대한 거였는지, 그 히틀러를 위한 거였는지. 음, 야니부터. 그러니까 그 주장이 히틀러를 히틀러를 위한 건지 아닌 건지를 물어보는 건가요? 네. 음, 저는 선생님, 제가요, 음. 그 이번에 책을 못 사고 실수로 다음 주 책을 사버려가지고 책을 수아한테 빌려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책이 지금 없는데 혹시 그게 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자, 지금, 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독일의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기억나? 이하나 이름? 그래서, 아, 19세기, 20세기 서양 철학의 역사는 해결을 놓고 벌어진 다툼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국가사회주의자들, 마르크스 같은 공산주의자 역시 해결 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수아가 얘기한 어떤 그런 질문들은 이 히틀러에게 해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해결의 철학이 정말 히틀러를 위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아가 질문한 거지, 수아야. 네. 음. 뭐, 음, 수아가 얘기할 수 있도록 수아가 먼저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먼저요? 음. 저는, 음, 헤겔은 그럴 딱히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누가 좋은 뜻으로 무엇을 만들어도 항상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결은 이렇게까지 이게 해결 입장에서도 약간 좋은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하필 그때가 그, 그 주장을 쓰기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저도 수아처럼 해겔한테 그런 의도는 딱히 없었다고는 생각하는데 뭔가 해겔의 그런 말들이 어, 히틀러한테 뭔가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저는. 네, 그러면
저도 끝. 자, 그러면 지금 수아가 얘기했던 해겔의 어떤 그 부분이 히틀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해겔과 히틀러 그 부분에서 정말 해겔의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아가 갖고 있는 책에서 해겔이 몇 쪽에 나왔어? 해겔 그 절대정신 지배한 철학자라고 하는 게 쪽수가 몇 쪽이야? 혹시 수아야? 197쪽이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아 갖고 있는 책이 그 개정판이라고 해야 되나? 등급판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에다가 몇 명이 더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아,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철학자들은 똑같아. 똑같은데 그 뭐야 1장, 2장, 3장이라 하면 선생님보다 이제 몇 장이 더 추가된 거야. 그래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그 해결 그 있는 부분을 펴서 우선 해결의 어떤 그런 사상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책으로는 115쪽인데 거기 보면 읽어줄게. 수아가 한번 좀 찾아봐. 그 해결 그 사진 나오는 데 있지. 수아. 네. 보기 부분이야. 그 아래 문단. 약소국의 젊은이 해겔이 품은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인류 역사를 자유가 실현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역사의 중심은 오직 한 사람의 전제 군주만이 자유로웠던 동방제국에서 소수가 자유로웠던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다시 모두의 자유로운 독일 사회로 옮겨간다고 생각했다. 자, 여기서 해겔의 주장은 뭐야? 음, 인류 역사를 인류 역사가 방향을 갖고 있어, 방향. 근데 그 방향이 뭐라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유? 자유가 점점 시,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해겔이 살았던 당시에 독일이 어려웠었어. 그런데 그 역시 그 더 위대한 국가로 가기 위한 어떤 그 고난,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7쪽 선생님처럼 170쪽인데 요 그림 있는데 그 다음 장 수아에 넘겨서 그 그림이 저는 아까 쌤이 읽은 데 쪽이어가지고. 그 같이 있어. 자, 그러면 해겔 같은 경우에 해겔의 주장은 한마디로 역사란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역사란 뭐라고?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물론 이제 지금 사시는 해겔을 충분히 잘 이해하기에는 아직 여러분들이 너무 젊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해겔이라던가 뭐 칸트라던가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들 여러분이 만나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해겔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면 절대 정신이라는 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해결하면 또 이제 변증법이라는 그 부분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절대 정신에 대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것들인데 아, 조각 작품을 예를 들어놨어. 그래서 내가 뭐를 조각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머릿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을 돌덩이를 통해서 자꾸 현실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으로 품고 있는 것들이 실현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절대 정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신의 섭리. 그래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 역사를 살아간다는 것들은 절대 정신이 실현되는 과정 또는 여러분 수아나 이한이 같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진 어떤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해결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이런 절대정신이 개개인과 구체적인 사건들로 실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이제 해겔이 살았던 시대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이 황제로 오르게 되었는데 나폴레옹을 통해서 드디어 인류의 자유가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헤겔의 생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독일이 이제 빌헬름 3세가 독일을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그러면서 독일이 점점 이렇게 그 성장, 발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 그 당시 그 독일이라고 하지 않고 프로이센 제국이라고 했는데 프로이센 제국을 하나로 묶어줄 아니면 통치할 통치 이념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해계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 제도를 가족, 시민사회, 국가로 나누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단계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고 집단의 이익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가족만으로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인 이익관계에 엮여진 시민사회가 형성된다. 그런데 서로가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열되기 쉬운 시민사회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인 공동체가 요구된다. 그것이 바로 국가로 해겔은 이 국가를 인간의 도리 자체라고 불렀다. 그리고 해겔에 의해서 국가는 프로이센을 의미한다. 즉, 각 개개인은 자기 이익을 갖고 행동하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종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그런 국가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프로이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해겔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에 절대 복종해야지만이 각 개개인들이 유리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결의 어떤 그런 생각이 그 당시 지금의 독일, 과거의 프로이센 제국의 어떤 그런 중심 사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 때문에 요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해결의 생각이 히틀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 건가? 라는 부분들.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에 나치의 지배를 제3제국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게르만 족이 최고 우수하다, 히틀러는. 그래서 게르만 순혈주의.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뭐야, 게르만의 어떤 그런 깨끗한 피를 더럽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꼭 유대인만을 박해한 게 아니야, 사실은. 게르만족이 아닌, 쌤이 지금 갑자기, 슬라브족. 동유럽 국가 사람들이 슬라브족인데 슬라브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해겔은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히틀러는 게르만이 만든 제1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고 그다음에 제2제국이 해겔이 기반을 닦고 비스마르크가 완성한 프로이센 제국이고 그다음에 바로 제3의 제국이 히틀러가 만든 나치 그 부분이고 그것들이 바로 해겔의 역사 정신이 절대 정신이 실현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해겔은 결국 국가를 중요시 여기고 국가가 잘 되어야 개개인도 행복하다 얘기했는데 바로 그러한 해겔의 생각과 비슷하게 그 히틀러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전체주의라고 전체주의.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들. 그런 점에서 아, 그 히틀러의 사상의 기반이 된 그런 부분에 해겔의 어떤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거여도 히틀러가 악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해겔의 어떤 그런 부분과 히틀러의 부분이 다른 점이 있지 않아? 네? 해겔의 그 사상이라고 하는 부분과 독일의 히틀러의 어떤 그런 주장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자, 해겔의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유의 확대였어요. 뭐라고? 자유의 학대. 자유의 확대. 그리고 그 자유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근데 과연 히틀러 역시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뭐야 개인의 자유를 오히려 박탈하지 않았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그 의문은 과연 헤겔이 물론 그 프로이센 국가의 어떤 그를 통한 어떤 그런 실현을 강조했지만 그것이 결국 다른 국가를 다른 민족을 배제하는 방향. 즉 히틀러처럼 유대 민족이나 다른 그 슬라브 민족이나 이런 것들을 학살하는 추방하는 그러한 방향까지도 과연 해결이 어, 주장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해결의 주장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거지. 결국 해결 주장의 일부를 따와서 자기 사상으로 히틀러는 삼은 거예요. 그럴 때 과연 그 해결 내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해결의 어떤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저자는 해결의 어떤 그런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독일 히틀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주장을 또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결하면 쌤이 아까 절대정신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 또 하나가 변증법을 알아야 된다고 했거든. 그 변증법에 관한 이야기가 그 해결편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어. 또 하나 찾아볼까? 찾았어, 수아야? 이거 사상 속으로 네, 변증법. 네. 거기 하나 읽어주겠습니다. 해결은 못해요. 음, 해결은 논리학에서 모든 현실과 역사의 전개 과정은 변증법으로 파악하였다. 변증법은 참과 거짓이 서로 분명히 구분되는 논리의 세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한다. 예컨대 이 컵은 둥글다가 참이면 이 컵은 둥글지 않다는 반드시 거짓이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여러 관점에서 보아서 저 컵은 둥글다 고 처음에 생각했으나 나중에 적합은 등골뿐만 아니라 원통형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어떤가? 앞의 주장이 참이면 뒤의 주장은 거짓인가? 둘 다 옳다. 이와 같이 해겔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모순을 담고 있으며 그 모순은 진보와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세상의 발전 과정을 그는 변증법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변증법은 정반합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먼저 그는 어떤 것이 모순을 지닌 채로 있는 것을 이 정을 부정하여 모순을 털어버린 상태를 반이라 생각했다. 예컨대 저 컵은 둥글다가 정이라며 저 컵은 둥글지 않다라는 발견은 반이다. 하지만 비록 반이 정의 모순을 털어버린다곤 하나 그것도 세상 안에 있다면 약점과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의 상태에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한 단계 높아질 결과인 합으로 나아간다. 이 컵은 원통형이다. 그리고 합 역시 세상 안의 것이라면 다시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의 과정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진리에 가깝게 나아간다. 자, 요 말이 좀 이렇게 어려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결의 변증법이라는 걸 일단 기억하고 변증법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한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것들은 다 그 안에 문제점, 모순을 담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나타나,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것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다시 합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합은 다시 정이 되어서 또 반이 나오고 다시 합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진리에 가깝게 나아간다. 라는 그 진리라는 것도 아까 앞에서 말했던 절대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자유 자유 좋아 안 좋아? 자유. 조, 우리가 자유하면 긍정적인 단어로 생각해, 부정적인 단어로 생각해. 긍정적. 긍정적인 단어로 생각한단 말이야. 하지만 자유롭게 산다면 과연 좋을까? 모두가 다 자유롭게 산다면? 그 자유 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 어, 자유롭게 산다면 그 안에 문제가 없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자유 안에 들어있는 문제가. 범죄, 질서가 사라져요. 질서가 무너질 수 있지. 자유 안에 자유롭게 살다 보면 질서가 무너질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자유롭지 않게 해야 돼? 그 자유라는 어떤 것이 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롭지 않게 해버려.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럼 그건 괜찮아? 아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건 질서를 강조하면. 독재가, 독재가 되고 갑갑하잖아. 구속되는 거잖아. 그럼 그 상태에서 그러면 자유와 질서의 그 합한 어떤 그런 상태. 자유롭긴 하지만 근데 몇 가지 뭐야 규칙을 정해서 일정 정도 자유를 제한해 놓던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가 합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가 그러면 완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 그럼 그 또 다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이렇게 시도해간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정반합의 원리에 따른 변증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이하고 수아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쭉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요즘에 그 K-팝이나 뭐 K-컬처가 갖고 잘 나가잖아. 그럼 잘 나가면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른 뭔가 문제가 사실은 같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합을 이루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 상태가 또 끝나느냐? 아니, 그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합으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발전 어떤 그런 과정들을 정반합의 원리, 변증법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해결의 중요한 철학 사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한이, 네, 음, 저 수학, 차례예요. 맞아. 할게요. 음. 저는 그 페이지 55쪽, 56쪽 거기에 나오는 로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로마가 대제국인 이유에 대해서 로마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가 대제국인 이유가 오직 그 평등 안에서만 있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게 되면, 그 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이 궁금합니다. 먼저 수화해 주세요. 음, 음, 대제국인 이유가, 음, 오직 이유가 평등인 거냐? 음, 평등이 큰 부분을 차지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오직 평등이라는 이만으로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평등 말고도, 다른 조건들이 있으니까 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로마가 평등해서 강대국이라 해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한 건 아니니까, 다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요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정치의 영향도 있을 거고, 주변 국가의 관계나 군사력이나 인구나 노동력 같은 다른 작용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수아처럼 로마가 여기 책에서는 막 전쟁을 잘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평등이라고 하면서 이유가 나오는데 저는 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물론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대국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그냥 어 평등했다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평등보다는 수아 말처럼 정치나 그만큼 이 시대의 복지나 그런 게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끝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프로이센 제국, 그리고 독일 히틀러, 일단 독일 제국을 그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것들로서 뭘 소개했었어, 아까? 응? 누구의 철학을 얘기했었어? 니, 뭐였더라? 니체. 응? 아니지. 니체의 니자도 안 꺼냈는데 아직. 아까 아, 누구 얘기 그래요? 열심히 했었어? 아, 해결? 그렇지. 해결 철학 열심히 얘기했었지. 아, 어? 해결 철학 열심히 얘기했었지. 자, 그런데 지금 이한이하고 수아가 지금 이한이가 제기했던 그 부분은 무슨 철학? 아니, 어느 나라? 로마.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을 지탱했던, 지배했던 중요한 철학이 무슨 철학이라는 거야, 수아야? 음, 평등? 어? 스토아 철학. 뭐라고? 스토아?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철학 중에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고 있어, 스토아 철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아 철학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아주 많이 알려진 철학은 아니야. 아주 그냥 막 흔하게 알려진 철학은 아니야. 근데 어떤 또 스토아 철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들이 철학사를 배우는 데서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토아 철학이 또 로마 제국과 어떤 연관 관계를 갖는 건가 그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아까 해결 철학과 독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스토아 철학이 뭔지 우선 그 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스토아 철학과 관련되어서 가장 이제 나오는 것들이 어, 선생님 책으로는 44쪽이거든. 요 사진 나오는데 좋아요. 40, 선생님 책으로는 44쪽인데 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로마 제국을 지탱한 국가 철학의 힘 해가지고 장 제목이 아, 그, 잠시만요. 그 무슨 사진 없는데? 그 사진이 없는데요? 없어? 그럼 선생님이 읽을게. 잘 들어봐. 이해하자고 수하고 듣기 네. 평가합니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이 세상 일은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세상 만사는 이미 우주의 섭리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세상사에 맞서 마음을 다잡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보자. 너무 슬퍼 죽을 것 같은 이에게 스토아 철학자들은 조용히 충고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내 뜻과는 상관없이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던 일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내가 진정 이러한 신의 섭리, 곧 대자연의 순리를 깨우치 안다면 담담하고 냉철하게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성으로 우주의 섭리를 깨달아 안다면
감정이 휩쓸리지 않는 담대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아파테이아, 부동심의 경지이다. 자, 이한이 지금 선생님이 읽어준 부분을 보면서 뭐 이해한 부분이 뭐야? 뭐라고 생각해? 스토아 철학이. 어떻게 이해했어? 음, 들어보니까 스토아 철학이 뭐 같아? 자, 스토아, 스토아 철학이 뭘 할 것 같아? 뭘 것 같아? 음, 음, 자, 그냥 말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걸. 그치. 이미 다 다 정해져 있다. 즉, 운명론이야, 운명론.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 신이 다 뭐 해놨다? 정해 놓았다. 정해놨다. 그런데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그게 뭐야? 일어날 일이 된, 아니라는 게 아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나게 되어 돼. 있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뭐 원망하고 뭐하고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했잖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아버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태어나서 뭐 하게 돼 있는 거야? 줄게. 죽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운명이라는 거야. 그럼 그 운명을 담담하게 뭐 해야 된다? 받아, 받아들여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한 것들을 이른바 이거를 아파테이아라고 얘기하고 부동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힌두교나 불교의 사상과도 맥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희노애락, 왜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뭐 이런 일이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느냐.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로 연기라고 그러는데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이것들이 바로 스토아 철학인 것들이에요. 자, 근데 이 스토아 철학하고 로마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부분들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잘 들어보겠습니다. 로마 군단은 개인의 용맹보다는 짜임새 있는 군진과 기울로 승부를 내던 군대였다. 여러 로마의 병사이들 눈앞에 엄청나게 덩치 큰 게르만 야만족들이 무더기로 소리를 지며 달려오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장 등을 돌려 도망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냉철하라. 이미 삶과 죽음은 신이 섭리에 정해져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헛된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너희 앞에 놓인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뿐이다. 즉,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너가 죽고 사는 건 이미 뭐 한 거다? 정해져 정해진 있. 정해져 거다. 있다. 그러니까 살라고 발버둥 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어? 그러니 너는 그냥 너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뭐 해라? 해라. 받아들여라. 너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래서 로마가 바로 이렇게 전쟁을 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국력을 키워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자기 목숨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군인 정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사상이었고 그 부분들이 바로 그 스토아 철학과 맥을 닫고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자, 그 네. 다음에 여기 이런 얘기다. 우주의 섭리가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의지로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렇게 계속 같은 얘기 반복 나오지. 그들은 극장의 좌석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특정한 사람에게 예약되어 있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과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의무에 충실하면서도 결과에는 초연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국가가 바로 뭐였다는 거야? 로마였다는 거야. 그 로마였던 그런 부분들이 스토아 철학이고 사실 이런 스토아 철학은 어찌 보면 이하냐고 수아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그런 철학과도 관계가 같다. 깊은 거지. 이하이나 수아가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근데 그 결과 그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나빠하실지 그거는
누구만 아는 일이라는 거야? 음, 하나님 신만 아는 일이라는 거야. 그저 우리는 인간은 그냥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받아들여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결과는 신의 뜻이니 그 신의 뜻을 그냥 나름대로 섭리가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라고 그걸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스토아 철학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제국을 해서 여러 나라들 정복을 해.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정복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이유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가 가서 정복을 했는데 거기를 싹 쓸어버리고 다 뺏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거기를 일정 정도 지켜주는 그 세금만 낸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그걸 받아들여주는 그래서 다 뺏지 않는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이겼지만 그들을 그냥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 부분들이 로마 제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 왜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아, 누군가 사람을 이유 없이 죽였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그냥 흥분하여 살인자를 비난할 것이다. 자연법에 이렇듯 누구의 마음속에 있는 자연의 섭리, 인간의 본성에 군가한 법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 마음 안에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나중에 독일의 철학자 칸트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양심,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양심을 갖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자연법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누구나 그 법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어느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비록 로마가 다른 민족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그들도 인간이니 그들도 뭐 해줘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토아 철학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국가, 평등함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무엇보다도 통치받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일 중시하는 군주 국가가 가장 좋은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로마 아까 이제 이한이는 그 중에서 이제 뭐만 뽑아서 얘기한 거야? 평등만 평등자. 뽑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평등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왜 나왔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그 앞에 이야기. 어?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자연법, 어? 누구나 마음에 자연의 섭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들이 있으면 누구나 다 뭐해? 대접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들이 스토아 철학의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지. 모든 게 네.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 숙명론 못지않게 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모두 다 인간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무를 명예로 하는 스토아 철학이 바로 이런 로마 제국의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이제 스토아 철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스토아 철학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대. 이 책의 저자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인생이란 신의 섭리에 따라 가는 의무로 감정은 억제되어야 될 나쁜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은 엄숙주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회주의층의 엘리트주의가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사회 통합을 해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에는 스토아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스토아 철학이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요 마지막 장 수아야.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키케로라는 철학자거든. 음, 자, 그 어디요? 키케로의 그 지금 로마 철학 그 나온 이야기 그 마지막 부분.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이요? 로마 철학 그 얘기 로마 제국을 지탱한 국가 철학에 임해가지고 스토아 철학 그 선생님 책으로는 3장인데 3장이 제일 끝장. 그 우울증 치료제 스토아 철학이요? 그렇지. 우울증 치료 스토아 철학에서 두 번째 문단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티케로가 말한다. 시케로는 말한다. 인생이란 아무 쓸모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고통의 기간이 아니다. 포도주가 오래되었다고 모두 쉬어지지는 않듯이 늙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비참하고 황량해지지는 않는다. 대개 위대한 국가는 젊은이들 때문에 와해되고 노인들에 의해 회복되었다. 나이 듦을 서글퍼하지 말고 삶을 성찰하며 경륜을 쌓아라. 더구나 노년의 체력과 의욕 저하는 오히려 축복할 만한 일이다. 육체가 쇠약해진 만큼 몸에서 오는 강렬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년의 소포클레스는 성욕을 느끼지 못해서 아쉽냐는 질문에 무슨 끔찍한 말을 잔인하고 사나운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처럼 나는 이제 막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왔는데 라고 말하며 기뻐하지 않았는가? 이처럼 스토어 철학은 산산한 삶 속에서도 항상 그 뒷면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해준다. 그들을 읽고 있으면 늙어진 근육에 힘이 불끈 솟으며 행복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를 터이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대여 스토어 철학과 친해져 보라. 자,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보면 우리는 젊음과 늙음 중에 당연히 뭐를 더 좋아해? 젊은. 젊음을 더 중요해. 그 늙은 거에 대해서 슬프게 안 좋게 생각해. 근데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아니다. 그 늙음 안에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측면, 행복감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힘이 세니까 싸워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뭐 누구를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힘이 없으면 그렇게 뭐 할 일이 없다는 거야. 크게 싸우고 막 할 일이 없잖아. 그럼 오히려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젊어서 팔팔했었는데 이제 늙어서 힘이 없다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늙음 안에 있는 그 행복감, 그 늙음 안에 있는 긍정성, 이런 걸로 뭐하라? 찾아서 살아라. 라는 것들이 또 스토아 철학에 담겨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토아 철학 전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일부분, 스토아 철학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몇 가지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 아이도 다 했고, 네. 음. 자,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구성은 왜 제목이 철학 역사를 만나다야? 철학의 역사 속에서, 철학 속에서? 뭐, 어쨌든 그 속에서 역사를, 아니, 그 속에서, 그러니까 철학 속에서 역사를 만나서 그 철학자랑 그런 얘기랑 옛날 역사 이렇게 나와서. 수학, 음, 처, 철학자들의 음, 역사를 음, 알려주려고? 그렇지. 요 책은 그 시대별로 중요한 철학자들에 대해서, 철학 사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 차례요? 음, 차례를 우리가 같이 좀 보면, 아, 자, 제 1장이, 스파르타. 스파르타야 뭐, 타락한 아테네를 구원하라. 그 다음에 제목이 안 끝나잖아. 제목 더 있잖아. 네, 구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구원하라 바뀌었는데. 그래? 플라톤의 이상국가 안 나와? 나 제 거 위에 있어가지고. 플라톤의 그래. 이상고. 있어. 그래서 자, 첫 번째 챕터는 바로 누구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플라톤. 플라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플라톤은 그의 스승이 혹시 누군지 알아?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 맞아, 소크라테스야. 소크라테스가 스승이고, 그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플라톤이 나중에 이제 대화편 뭐 이렇게 책으로 이제 책으로 쓰게 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플라톤의 사상이 어떠한 사상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데아. 들어봐서 이해하니 수아 이데아라는 말? 아니요. 이대요? 이데아.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 그래서 플라톤은 철학에서 제일 핵심적인 이데아 사상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해하냐고 수아한테 선생님이 그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그랬어. 원. 원의 네. 정의는 뭐야? 원의 정의는 뭘 보고 같은 부분이나 그런 게 없네. 그렇지. 중심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다 이은 거지. 그게 원이지. 근데 네. 이한이나 수아가 진짜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0.00001mm라도 틀릴 거란 얘기, 찌그러져 있을 거란 얘기야. 완벽한 원을 우리가 그리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이데아의 세계에 바로 완벽한 원이 뭐 할 거다? 존재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은 단지 이데아를 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플라톤의 중요한 이데아야. 또 플라톤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철인 정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철인정. 철인. 철인 정치. 자, 우리가 고대 그리스 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무슨 국가?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제가 뭐였어? 아테네. 민주주의.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속에 살고 있잖아. 네. 근데 그 민주주의의 첫 출발, 첫 시작을 어디로 보냐면 고대 그리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특히 플라톤 같은 경우 민주주의를 아주 싫어했어. 민주주의를 반대했어. 그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에 그 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가 민주주의를 하다가 오히려 망한 거야. 다른 페르시아적 뭐 이런 데서 이게 망한 거야. 그러면서 플라톤이 보기에 민주주의는 중우 정치라고 생각해. 중이 무리 중자야. 어리석은 자야. 그러니까 바보들의 잔치라고 생각한 거야. 플라톤이 보기에. 그래서 민주주의는 바보들이 모여가지고 안 좋은 결정을 하는 정치제도다. 민주주의는 나라를 망해먹는 정치제도라고 생각한 거야, 플라톤은. 그래서 플라톤은 뭘 주장했냐면 철인 정치를 주장했어. 그 철은 힘센 강철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철학자일 때 철이니. 즉, 훈련받은, 고도로 훈련받은 아주 인격이 뛰어난, 판단력이 뛰어난 철인이,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음. 그게 이제 플라톤이 생각했던 그 국가의 그런 모습들이고 그 것들을 스파르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얘기가 제1장에 나와. 자, 2장의 제목이 뭐야, 수아야? 수아 2장. 잠깐요. 아, 괜찮네. 그리스 웰빙족의 이성 같고 누구?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어? 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누구의 제자야? 플라톤. 바로 이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당시가 어쨌든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 가장 꽃을 피웠던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모든 학문의 어떤 아버지다라고 할 만큼 생물학을 쭉 파고 들어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 뭐 도덕을 쭉 파고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마치 뭐 백과사전처럼 이것저것 손 안 댄 게 없을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을 이렇게 집대성한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긴 하나 플라톤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용이야.
뭐라고? 중용. 용. 중용이라고 들어봤어? 중용. 이 중용이라는 말은 우리 근데 중국에도 중용이라는 어떤 그런 책도 있고 중용에도 나오는데 어느 한쪽에 너무 뭐 하지 말고 칠. 치우치지 말고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중심점을 정확하게 잘 찾아서 살 때 그럴 때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였던 그런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다는 극단은 피하라는 거예요. 이쪽 끝과 저쪽 끝은 피하라는 거. 어느 쪽에 그러니까 함부로 베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어느 정도에서 중용. 중용을 어떤 택할 때 그래야 삶이 가장 무난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 모른다?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른다고 생각한 거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적당히 중용을 취할 때. 그래서 행복한 삶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도덕을 추구하는 것. 근데 이 쾌락과 도덕이 양극단, 쾌락주의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고 반대로 도덕주의, 엄숙주의로 가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 쾌락과 도덕 사이의 어떤 그런 지점을 잘 잡아서 그게 중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가장 행복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정된 게 아니라 늘 뭐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중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플라톤은 철인정치, 우수한 철학자가 세상을 이끄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잖아.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는 생각이 달랐던 거야. 스승과는 생각이 달랐고 이렇게 중산층, 어? 너무 상류층도 아니고 너무 하층도 아니고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정치들. 그런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요 누구? 아리스토텔레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플라톤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3장은 좋아. 로마. 좋아요. 3장. 3장. 로마 제국을 수행한 국가 철학의 힘. 스토아 철학. 이거 아까 얘기했죠. 스토아처럼. 3장 네. 같이 얘기했어. 넘어가 4장. 도덕과 의리는 한 제국의 뿌리. 누구? 공자의 동중서. 공자와 공중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 제국에서 이 한이 한 나라야, 한 나라. 중국의 나라들 중에 한 나라라는 나라가 있어. 그래서 너네 혹시 그 장기 알아? 장기 두는 거, 게임 장기 두는 거. 네네. 네, 알아요. 장기판. 그럼 거기 보면 파란 색깔 팀이 있고 빨간 색깔 팀 있잖아. 장기가. 네. 네. 아는 거. 바둑 말고 장기. 바둑도 있고 장기도 있고. 바둑은 흰돌 검은돌로 놓는 거고. 네, 알아요. 알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장기 알이 보면 파란색하고 초록색이지.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 그 빨간색이 한나라고 초록색이 초나라야. 그 초나라고 한나라고 싸우는 거기에 나오는 그 한. 그게 바로 이 한족. 아까 한제국이라고 그러고 중국도 이게 쌤 정확히 모르겠는데 50 몇 개 민족이 이렇게 있는 다민족 국가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민족이 한족이야, 한족. 우리나라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부르지, 한민족. 근데 우리의 한민족 할 때는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야, 한자가. 근데 중국의 그 한족을 할 때 그 한자는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자가 아니야. 그 소리만 같지, 그 철자는 달라. 어쨌든 그 한 제국이 있는데 그 한 제국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상으로서 누구의 사상? 공자. 공자의 어떤 그런 사상이 가장 중요했던 어떤 그런 사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수상은 뭐 여러분들이 뭐 우리도 이제 공자의 어떤 유교가 우리 조선의 어떤 그런 지배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 중에 하나고 우리가 뭐 이한이나 수아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유교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어른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윗사람에게 뭐 공손해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 뭐 이하냐고 소환해지면 제사를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추석이나 설 같은데 뭐 명절에 이제 뭐야, 차례 지내고, 뭐 원래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제사 대신에 이제 뭐 추도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유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합쳐서 만든 거라는 거지. 뭐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공자의 사상이 어쨌든 중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쳤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은근한 철학인가 통치의 철학인가? 누구? 노자. 노자 해가지고 노자. 그래서 우리가 노자와 장자를 합해서 노장 사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도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공자가 아까 유교라면 여기는 도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들이 노자 사상의 가장 중요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공자는 의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노자는 그런 거조차도 억지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순리에 맡길 때, 자연의 흐름 그대로 갈 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가장 나은 상태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이른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뭘 잘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수아가 막 슬퍼. 무슨 슬픈 일이 있어. 그럴 때 이한이가 수아한테 잘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위로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야. 뭐 위로하고 뭐 하라는 거야. 근데 노자는 위로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다고 뭐, 야, 바보같이 우냐라고 놀리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옆에 가만히 뭐 하라는 거야? 있어주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 그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한 것보다 가장 뭐야? 나은 상태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바로 노자의 어떤 그런 또 사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춘추 전국의 혼란의 잠재우다. 음, 상한과 한비. 상한과 한비해 갖고, 이 춘추전국 시대, 중국에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앞에 춘추전국 시대인데, 그 전에 이제 주나라가 있어, 주나라. 근데 주나라가 힘이 약해진 거야.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막 이렇게 주나라의 원래 쫄따구 국가들이, 쫄따구 국가들이 막 힘을 써서, 서로 막 이제 주나라 이후에 패권을 차지하려고 막 이제 뭐야? 하던 시대가 춘추 시대였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주나라가 약간 더 높았어. 옛날에는 아예 주나라의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간 거야, 다른 나라들이. 춘추시대. 하지만 주나라를 여전히 존중했어. 근데 전국시대는 주나라를 아예 같은 레벨로 보고, 주나라를 물리치고 자기들이 뭘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인데, 아까 그 공자나 이런 사람들도 다 춘추 전국시대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우리가 합해서 제자 백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한비자 같은 경우에 상황과 한비에서 한비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좋은 세상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 엇갈린 거야. 아까 공자는 어짐 인으로서 뭘 다스려야 된다. 반면에 노자는 무의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근데 요 상황과 한비라고 나왔는데 이들 중에 이제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법가야, 법가. 법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그럴 때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바로 요 상황과 함께 가지고, 여긴 지금 4장과 5장과 6장은 바로 중국 철학. 중국 철학에서 중요하게 또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무지한 십자군 형제에게 칼을 겨누다. 십자군 아, 전쟁. 십자군 전쟁에서 그 십자군 전쟁에 있어서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사상이 뿌리가 되는 것들이 바로 기독교권 국가와 이슬람 국가의 어떤 그런 충돌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지. 그래서 이제 십자군이 처음의 시작은 이슬람 명분, 이슬람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슬람으로부터 자기들이 뭐 해야 된다? 빼앗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 종교의 어떤 그런 부분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고 거기 안에는 바로 정치 권력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라든가 그런 요소가 이제 맞물려서 뭐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쌤은 요 십자군 전쟁이가 왜 나왔는지 이 책에서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챕터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그 당시를 지배하던 어떤 그런 중요한 철학사상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부분도 좀 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아리스토텔레스 쇼크, 암흑 시대를 흔들다. 아, 토마스 아, 아, 아퀴나스. 투아스 아퀴나스라고 해서 중세시대 때 가장 중요한 우리 교부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요 기독교 관련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른바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9장. 조선 왕조 500년의 힘, 주자학. 주자. 그래서 조선은 그래서 그 유교의 공자병자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자라는 그 사람이 나와서 중국에서 이제 주자이고 그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그래서 조선 500년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 바로 성리학이고 그 성리학은 바로 중국의 주희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주자라고 그래. 그 주자학을 받아들인 거라고 주자학의 한국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이 17세기 이성의 빅뱅 시대를 열다. 데카르트.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 여러분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했던,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앞에 중세 철학에서 아퀴나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세 철학이 신중심의 어떤 기독교 철학이 중심이었더라면 바로 데카르트에 들어서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또 이렇게 도래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너지는 성리학의 나라를 구원하다. 실학. 실학자들. 그래서 우리 아까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 주자학을 받아들인 성리학이었는데 그것들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실학사상들, 우리 도덕 예의 범절만 중요시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들,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실학사상이 이제 또 우리 조선 후기에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으로 치른 인류의 성인식. 그래서 여기 보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왕권 신수설, 그 신이 왕을 임명한 거다. 그때 우리는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과 아니다. 국가라는 것들은 사회가 계약을 맺은 거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여러 또 철학자들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고 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국가로 나가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뭐야? 자본의 멱살을 거머쥔 공산주의라는 유령. 마르크스.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른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마르크스가 바로 이게 공산주의를 들고 나오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혁명을 해서 최초의 소련 공산주의 국가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는 바로 이렇게 마르크스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공산주의 철학이 상당히 또 중요한 그 부분들이지.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날개를 달아주다. 공리주의. 그래서 이쪽은 공산주의가 있다면 이 자본주의에 관련된 어떤 그런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리주의에서 미래 자유로운 능력 얘기했는데 우리 그 사회의 공통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어떤 그런 이익이 더 우선되는 것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뭐가 우선이냐는 부분들에서 공리주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정신이 지배한 철학자 헤겔. 아까 우리 얘기했던 헤겔 나오고 그 다음 히틀러를 위한 철학자 니체.
니체 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 기독교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저게 하는 뭐 이른바 신은 죽었다라고 뭐 말해가지고 그게 도대체 뭐냐 해서 초인의 어떤 그런 출현을 예고했던 그러한 또 이제 철학자가 이제 니체라는 어떤 그러한 철학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할 수 없다면 예술도 윤리도 무의미하다. 논리 실증주의. 논리실증주의라고 해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철학자이고 논리실증주의부터는 이제 우리가 근현대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서 검증, 논리적인 어떤 논리적 체계의 어떤 그런 검증들을 가장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철학의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 전체의 의지로부터 탈출하다. 실존주의. 실존주의에서 우리가 이제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이제 실존주의와 관련돼서 이제 유명한데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어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전까지 아까 했던 뭐 세계를 중심의 어떤 그런 절대 사상이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한 개개인의 어떤 그런 삶들 그 삶 자체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들을 더 이제 고민해 두느라고 주장했던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 지금도 사실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념이 세상을 불록 가르치. 그래서 6.25 전쟁과 관련되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 것도 볼 수 있으면서 요거 부분도 역시 수의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철학사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역사와 만나다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이 기본 값이야.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모든 사상이나 어떤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장이 설명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출발점. 여기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저 하면 좋은데 쌤도 뭐 여기 있는 책을 갖고 충분히 다 이해했다라고 말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분들이고 쌤이 오늘 이제 맛보기로 이런 철학자들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철학자들을 더 앞으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이런 그 철학의 흐름들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다음에 다시 철학자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될때 오늘 여러분들이 봤던 이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다음번에 그들의 어떤 사상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책을 읽어보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일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름이라도 들어보고 그 사람들 어떤 건 생각 중요한 주장이 뭔가라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출발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들이 이 책은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 다음 주가 글쓰기 시간이거든. 우리 지난번에 네, 네? 글쓰기 한번 했었지 논술. 네, 네. 네. 다음번 글은 설명글 쓰기입니다. 뭐 하라고? 설명글 설명글. 쓰기. 설명글 쓰기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철학자들에 대한 소개가 나왔잖아.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여기 있는 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더 쉽게 뭐 하는 거야? 그 철학자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써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기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철학자 한 사람을 골라서 그 철학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철학자가 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들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냥 쓸 수 있어? 못 쓰지.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글을 쓰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조사? 조사부터 해야지. 조사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한 상태 속에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는 동생들에게 그 철학자는 이런 걸 얘기하는 철학자라는 걸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설명한 어떤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오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했어? 수아, 이해하니? 네, 다음 주 글쓰기 과제? 네, 얘나한테도 알려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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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